2017년 11월이 되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카드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생소한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방식의 토큰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게임 속의 모든 캐릭터, 고양이들이 NFT로 생성되어 있고 모든 고양이들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립토 컬렉티블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시작을 알리는 게임이기도 했고 ERC721 방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정표를 제시한 게임이었죠. 이 게임의 전개 방식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고양이 카드 2개를 구매하면 교배가 가능해지고 교배를 통해 후손 카드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고양이는 부모 고양이들의 특징을 유전받아 생성되었죠. 이후 고양이 카드를 다시 판매할 수도 있었고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가진 고양이 카드는 높은 가격에 다시 거래가 되기도 하여 놀라운 NFT 가능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드래곤이라는 고양이 카드는 무려 600이더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세로는 거의 200만 달러라는 고가입니다. 한때 이 게임이 주목을 받으면서 매우 많은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이로 인해 한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트랜잭션을 발생시켰고 이렇게 고양이 카드를 구매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더리움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며 빗썸의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며 암호화폐의 보급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크립토키티와 암호화폐 불마켓이 겹쳐지면서 이더리움의 국제 시세는 1,400달러 가까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암호화폐 관심은 국제 상황을 훨씬 상회하며 국제 시세와의 큰 차이를 벌이면서 더욱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세의 차이를 김치 프리미어라고 불리웠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240만원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국제 시세와 무려 40~50% 이상을 초과하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적 금융 서비스의 시작은 루네 크레멘센이 설립한 메이커다오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이커다오는 암호화폐의 금융적 활용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었죠.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이 미래에는 훨씬 큰 가치를 가질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상당 시간 동안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 마련이죠. 메이커다오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해결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메이커다오 플랫폼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그 누구도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이더리움을 담보로 제공하면 바로 달러와 1:1 같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 토큰을 대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자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매우 간단히 다이 토큰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최초의 금융 서비스를 실행한 것이었죠. 더구나 다이가 1달러로 가격이 페그되는 방식도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바로 담보물인 이더를 이용하여 다이 가격이 1달러로 유지되도록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것이었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이 유통량이 늘어나면 다이 가치가 하락하고 다이 유통량이 줄어들면 다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주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조정하여 화폐 유통량을 통제합니다. 메이커다오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이 유통량을 조율하죠. 시장의 다이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다이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가 상승하여 상황을 재촉하고 다이 가격이 높아지면 금리를 낮추어서 대출을 촉진합니다. 다이 가치는 이더리움으로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조율을 통해 세밀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현재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되어 유동성 제공자가 돼서 내가 보유한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이용 가능한 코인 종류도 많아졌으며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코인도 다양해졌습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탄생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앙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이용자가 자신의 잘못과 관계없이 거래소의 부주의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잃는 해킹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매우 많은 암호화폐 자산이 집중되어 있고 이 사실은 해커들의 타깃이 되기에 최적의 조건인 것이죠.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이자 당시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는 2014년 해킹으로 85만 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피해자들과 법정 소송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거래소에도 탈중앙성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고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만들어지는데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거래소로서
매우 큰 기술적 해결책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일반적 거래소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자 원하는 호가를 표시하고 가격이 매칭되면 거래되는 구조였죠. 즉 오더북, 매수 매도 창이 존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큰 단점이 있었죠. 바로 실시간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비탈리 부테리는 2016년에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자동화 마켓메이커라는 기술을 적용한 탈중앙화 거래소를 제안하였고 2년 후인 2018년 11월에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생한 유니스왑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AMM Automated Market Making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코인이 실시간으로 상대와 매칭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해당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유니스왑 구조를 설명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디파이 그리고 스왑이라는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탈중앙화 거래소는 단지 코인 교환뿐 아니라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곳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AMM 구조상 유동성이 필요하고 누구나 유동성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니스왑의 성공으로 이를 복제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뒤따라 만들어지고 많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스왑 서비스 플랫폼들로는 팬케이크 스왑이 있으며 퀵스왑, 에이브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탈중앙화 거래소는 디파이로 알려지는데 디파이라는 것은 Decentralized Financing, 즉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한 것이죠. 이것은 코인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코인을 대출하는 등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여 탈중앙적 금융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이렇게 디파이 서비스가 2019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더리움은 새로운 화형처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코인들이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해 이더리움 세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2019년 1월에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마저 이더리움으로 토큰화되어 WBTC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죠. WBTC는 비트코인과 1대1 대응하는 이더리움의 내에서 작동되는 토큰으로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되어 이더리움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도지코인, 심지어 주식을 토큰화하여 서비스하는 미러 같은 프로젝트도 만들어져서 주식과 1대1 대응하는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드디어 비콘체인, 즉 지분증명 방식의 메인넷이 런칭되게 됩니다. 이더리움 2.0으로서 더 이상 고성능 GPU가 필요한 POW 작업증명 방식의 채굴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확장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이더리움 32개를 락업, 즉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묶어두고 노드를 가동시켜 지분증명 방식의 채굴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락업과 동시에 2년가량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없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개발팀에서 고지한 기한은 2022년 6월 정도이며 그 시점이 되면 각 노드마다 락업된 이더 32개를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더를 인출한다면 더 이상 채굴은 못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2.0에서는 블록체인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의미로 노드를 밸리데이터, 즉 검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작업 증명을 하여 마이닝, 즉 채굴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신규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채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더리움이 비콘체인으로 락업되었고 이것은 이더리움의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시장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콘체인이 가동된 12월경에는 락업 물량이 60만 개 정도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22년 1월 현재 시점에는 9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비콘체인 초기에는 락업된 수량이 많지 않아서 각 노드마다 연 20%에 해당하는 비콘 이더가 채굴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노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점인 2022년 1월에는 연 5.5% 정도만 채굴되고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노드가 더욱 증가한다 해도 연 5% 수준의 채굴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는 적용된 EIP 1559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의 송금 수수료를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채굴로 새로 발행되는 이더리움보다 소각되어 사라지는 이더리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이더리움의 가격은 2021년 큰 폭의 상승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4,100를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였고 11월에는
$4,800마저 넘으며 다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2018년 3월 흥미로운 게임이 베트남 개발자들에 의해 출시하게 됩니다. 엑시 인피니트라는 포켓몬스터를 오마주한 게임인데요. 몬스터 3마리가 모험을 하며 적과 싸우면서 진행하는 RPG 형태의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 게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게임에서 취득한 SLP 토큰이 거래 가능해지며 플레이어들에게 놀라운 수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거래가 시작되었지만 코인 가격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말에 급격하게 폭등한 SLP 토큰 가격 덕분에 플레이어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씩 플레이하며 SLP 토큰을 환전하면 월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 액수가 그리 큰 주목을 받기는 어렵지만 남미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200달러 정도 수준인 것을 안다면 역시 엑시 인피니티 게임이 주는 소득은 경이롭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몬스터 3마리를 구매해야 했고 그 비용이 거의 1,000달러에 달하여 자본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사에서는 몬스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을 몬스터 소유자와 나누며 플레이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 외에도 PVU라는 게임도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 게임 개발사 위메드가 개발한 밀포 또한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블록체인 덕분에 다양한 형태의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임의 캐릭터들을 NFT 형태로 만들고 게임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아이템이나 자원을 토큰화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은 블록체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 속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근로 행위가 실제로 화폐 교환이 가능해진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세계에서 2021년은 매우 뜨거운 한 해였지만 이더리움은 매우 많은 유행과 혁신을 소개한 해였습니다. 가히 NFT의 원년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NFT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2017년 픽셀 아트로 만들어진 크립토 펑크는 2021년 상상을 초월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NFT 표준인 ERC721이 만들어지도록 영감을 준 프로젝트였고 그래서인지 모든 NFT의 원조로 받아들여지며 매우 많은 이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총 수량은 10,000개뿐이었고 이 중 1,000개는 개발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9,000개는 무료로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매우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었고 2021년 6월 10일에는 소더비 경매를 통해 7,523번 크립토펑크가 1,175만 4,000달러라는 경이로운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컨라이프라는 가상세계 게임이 인기를 끌며 다양한 기업들이 세컨라이프 속에 매장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기는 빠르게 식었으며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말았죠. 이렇게 빠르게 인기가 사라진 것에는 해당 게임의 그래픽이 매우 조잡했고 당시 인터넷 속도로는 현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화면과 느린 캐릭터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실보다 나은 모습은 전혀 없었고 여러가지 불편함만을 가중시키는 세계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 헐리우드의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가상세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전 선보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는 가상세계에 의존해서 사는 근미래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는 현실보다 재미있고 실제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가상세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모든 사회적 활동, 즉 경제, 레저, 사교 등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를 요즘은 메타버스라고 부르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한다면 이 세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도구가 바로 이더리움인 것이죠. 이 중에서도 조금 전 언급한 NFT는 단순 수집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각 사물이 가지는 고유한 역사적 특징, 즉 떨어져서 금이 가거나 사용의 흔적을 남는 등 현실의 모든 사물은 사용자가 남긴 다양한 흔적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흔적들이 소중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 남긴 자국이라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흔한 손목시계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겠지만 유명한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 사용하며 떨어뜨려 투명 유리에 금이 간 제품이 있다면 그것은 그 흠집과 함께 매우 특별한 수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 고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특정한 사물의 흠집과도 같은 시간의 흔적을 남기려면
사물이 유일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NFT라는 것이죠. 메타버스가 앞으로 디지털 세계를 대표하는 공간이 되어갈수록 이더리움은 더욱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경제적 도구인 화폐 이상의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2022년 1월 25일은 전체 암호화폐 가격이 큰 폭락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폭락이 암호화폐의 종말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가 활용될 것이며 디지털 세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우리 인류의 활동 공간이 옮겨가는 만큼 이더리움은 더욱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암호화폐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